중동 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가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단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습니다.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또 그것들이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체 공급선은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져간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7일에 석유 최고 가격 2차 고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되겠습니다. 정유업계도 국가기관 산업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절실합니다. 외환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 역시도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차량 오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주기 바랍니다.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것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유념해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대전 대덕구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터에서 각종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관계부처는 보상, 트라우마 치유, 유가족 지원 등 피해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노동부 장관 네.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노력하고 있죠. 네. 국회 입법은 어떻게 좀 잘 되고 있어요? 예, 거의 다 입법 마무리 단계고요. 이제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작년 9.15 대책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것도 지금 몇 달 걸리고 있는데 너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안타깝게 좀 지연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산재 사망사고 일보를 하라고 해서 매일매일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네. 제가 그 중에 특이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노동부 장관도 알고 있을 텐데 추락 사고가 여전히 많이 있고 공사장 추락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네. 축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왜 이리 많습니까? 네, 축사 개량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많은데 우선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고령자들이고 또 신고조차 안 되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단체 지방정부하고 협업해가지고 최소한 지붕공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터 안전 지킴이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대체적으로 보면 지붕이 무너져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지붕 공사를 한다는 거는 지붕이 약하다는 것이고 약한 곳을 올라가서 대책 없이 그냥 떨어집니다. 어쨌든 그 점도 지붕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사고가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그걸 특정 유형인데 각별히 좀 뭐 지침을 만들든지 원래 지붕에 올라가는 무슨 작업을 할 때 뭐 신고를 하게 한다든지 하여튼 뭔가 좀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5억 미만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붕 사고 같은 경우에는 축협이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공사를 한다는 신고 정도는 해주면은 우리가 어디서 작업이 벌어진다는 걸 알고 그 근처에 집중적으로 하여튼 그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십시오. 예. 어쨌든 계속 제가 보니까 지붕에 주로는 태양광 공사하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지붕 수리하다 떨어지고. 예. 그분들이 또 대부분 고령자이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치명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는 그것도 안전조치를 좀 하면 되는데 지금 주의를 안 하거나 아니면 비용을 아끼려고 하거나 뭐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하여튼 그 위에서 사다리라도 평평하게 깔고 작업하면 될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매트리스라도 제공해가지고 안전보건공단하고 해서 매트리스 같은 거를 제공하고 또 아니면 비용이 안 되는 데는 빌려도 드리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서 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파악해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장면을 보시는 사업자든 아니면 발주자든 지붕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떨어져 사망하고 나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사회적인 비용도 그렇고 사업자나 일하는 분들이나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에 올라가는 건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님. 예. 전에 제가 왜 그 계곡 정비 불법 시설물 네네. 정비하라고 했는데 그때 뭐 851건인가 그렇다고 해서 그럴 리가 없다고 해서 재조사 중이잖아요. 네네. 지금 3월 말까지. 네. 그런데도 아마 누락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공직 기강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네. 대통령이 지금 제가 오늘 세 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누락을 하거나 이런 거는 요번에 재조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감찰반을 만들어 가지고 네네. 실태 조사를 시키고 네. 신고를 좀 받도록 하십시오. 제 SNS에도 아마 이게 지나고 나면 신고를 좀 시키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발견된 데는 표시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혹시 어디 갔더니 이거 숨겨져 있거나 은폐되어 있는 게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요. 네네. 나중에 전체적으로 공직자들 전부 다 누락시키거나 이런 공직자와 자치단체 여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도 징계를 넘어서서 징계는 당연하고 이거 직무유기거든요. 예. 알면서도 돈은 제대로 조사 안 해가지고 다 누락해 놓은 거는 다 찾아가지고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국무총리실에 공직기관 감찰팀이 있죠. 그래서 이건 공직 동무 자세에 관한 문제라서 아주 철저하게 체크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인사 문제인데 우리 그 각 부처청 각 위원회 뭐 위원회는 별로 없겠지만 부처청은 지금 인사는 우리 청와대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되 우리 각 부처청의 의견대로 인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건 안 된다 이런 거 외에는 옛날로 치면은 뭐 중간에 꽂아 넣거나 무슨 우리가 마음대로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는 자율적으로 하되 철저히 하되 제가 그거 보니까 그 상층은 이렇게 좀 기강이 좀 잡혀가는 것 같아요. 질서가. 근데 그게 하부단위까지 제대로 예를 들면 엄정하게 공직 기강이 잡혀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직의 가장 기본은 기강인데 상부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잘하고 못하는 건 다음 문제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든지 해야 될 당연한 의무를 안 한다든지 이거는 엄정하게 제재를 해야죠. 인사상 불이익을 주든 징계를 하든 아니면 직무에서 배제를 하든 그런 걸 좀 철저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잘하는 공직자들을 어쨌든 최대한 발굴을 해가지고 칭찬하고 표창하고 포상하고 인사상 혜택을 주고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뭐 다들 잘하시겠지만 한번 좀 더 챙겨보십시오. 이게 조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일을 하려면 이게 일하는 사람들의 조직 기강이 좀 분명해야 되는데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혹시라도 좀 누락되거나 아니면 잘 모르고 방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그래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보람이 있어야 되고 잘못하면 반드시 제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불패 뭐 어떻게 시장이 참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뭐 정치적 이유로 뭐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합니다. 그게 그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어요. 이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각 부처청이야 뭐 관련된 부분에서 뭐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여하튼 엄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 이걸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정치적 고려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내가 보니까 욕망과 그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게 부딪혀서 결국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죠. 그리고 여기에 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정말 평생 내 집 구경 못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 비용 부담하면서 이게 괴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각 이제 부동산 값이 비싸지니까 이게 또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또 기업이나 또 산업 쪽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또 생산비가 올라가니까 또 경쟁에서 뒤처지고 또 물가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아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입니다. 부동산 투기. 그래서 이거는 제도 자체 설계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 각 부처청은 조사 제재 준비도 철저하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아주 엄정하게 제재해야죠. 뭐 담합이라든지 아니면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엄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공정위원회 정말 열일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 제가 하나 트위터에도 썼는데 X에도 썼는데 그 무슨 떡볶이 체인점? 예. 프랜차이즈. 네, 프랜차이즈점. 거기서 무슨 뭐 바가지를 씌웠다고. 네. 근데 그 제재금이 네. 6억 9천? 뭐 어쨌든 몇 억밖에 안 9억이었어요? 그 최대치로 한 거예요? 예, 그 부당이익보다 한 3, 4억 정도 높습니다. 발각된 부당이익보다. 부당이익보다. 예. 어쨌든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했어요? 제가 최대치인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요. 네. 최대치에 가까울 것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되는 담합금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그 한 번 더 체크해가지고요. 하여튼 전에 우리가 제재금을 좀 올리는 조치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규정도 지금 바꾸고 있는데 예. 법률에 위반되지 않게 나중에 소송 들어오고 취소하고 이런 곤란하니까. 예. 그건 하되 제도도 최대한 좀 정비해서 아니 이런 짓 부정행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서 이익을 뺏거나 이러면 아니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게 그냥 사회 문화로 그냥 당연히 인식될 수 있게 그리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뭐 발각되거나 이런 데는 저희는 최대치로 현 법률 시스템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해서 예, 엄중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청 예. 최근에 저기 담합 조사를 아주 신속하게 대규모로 했더라고요. 예. 결과도 아주 잘 나왔고 법무부에서 그 수사팀들 포상이라도 좀 하시죠. 저희 법무부가 그 포상금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 예산 뭐 빨리 해주세요. 아시겠지만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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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난해는 아니 포상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저런 소리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지난해는 특활비를 단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지난해는요 특수 활동비를 단 한 푼도 쓰지 못했고 그건 왜? 올해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 예산 부수 조항을 넣어놔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예산편에서 뭐로 해요, 그거? 그 저희들이 그 법사위에 강력히 요청했는데요. 저희 그 국민주권 수정은 와서 안 됩니까? 뭐 그것도 일종의 법률이니까 바꾸면 안 되는가? 네, 하여튼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가용한 그 재원들을 좀 만들어 갖고 적극 보상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각 부처청이 이게 그 업무를 하려면 포상도 하고 필요한 뭐 휴가도 보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포상 재원이 없다고 하는 건 너무 문제인데. 예, 포상하고 관련해서는요,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26년 예산에 이미 지금 25년보다 포상금이 대폭 지금 증액돼 있고요. 얼마나? 그거를 대폭이 얼마예요? 100억 넘게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추가된 금액만. 그리고 이거 말고 특별히 또 각 부처 장관님께서 직원들 일을 독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해주겠대요. 예, 그거 좀 진짜 해주세요. 예, 이게 왜냐하면 조직 관리를 하려면 뭐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필요한데 우리는 주로
채찍만 쓰는 경향이 있거든. 쉽거든. 편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조직 운영이 안 됩니다. 자발성이나 능동성, 적극성을 좀 끌어내려면 사실은 뭐 생기는 게 있어야지. 그거는 각 부처청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재원이 없으면 기획예산처에서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아니면 이번에 아예 저 추경할 때 조금 증액해서 예.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목적 예비비도 추경에 지금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서요. 네. 포상금이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 하시는 장관님들은 안 계실 겁니다. 네. 그것도 나중에 잘 안 되면 얘기하십시오. 네. 아 그래요? 약간의 약간 의도가 있어 보이죠? 지금 뺏겼다고 지금 그러신 거예요? 음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하여튼 포상은 잘 해주시고요.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서도 애쓰셨습니다. 네, 안건 진행하시죠. 예, 이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회의는 먼저 중동 전쟁 관련 대응 현안을 보고하고 현안 토의와 부처 보고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외교부 장관님께서 중동 전쟁 관련 대응 현안을 순서대로 외교부 장관님부터 재경부 장관, 기후부 장관 이어서 해주시는데 참고로 공급망 핵심 품목 수급 관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은 뒤에서 따로 보고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해서 시작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하시죠. 네. 최근 중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쟁 25일째입니다. 어제 저녁 기준으로 중동 상황 전개 양상에 일부 변화가 있어서 그 현황을 최근 동향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관련 48시간 최후 통첩 시한을 오늘 8시 44분인데 제시했으나 어제 저녁 SNS를 통해서 지난 주말간 이란과 적대적인 행위 해소를 위한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고 하면서 이번 주 이란과의 대화 지속 그리고 5일간 군사작전 유예를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긴장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란 측은 미국과의 협상 사실을 부인하는 등 양측 발언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 충돌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여부뿐 아니라 각 측의 전략적 메시지 관리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 공급망, 해상 물류 등의 교란이 결합된 지경학적 복합 위기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원유, 가스 등 에너지는 물론 기타 필수 원자재 확보를 위한 각국 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제휴공간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 상황을 상시에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리스크에 조기 대응하면서 대체 공급선을 발굴하는 것을 포함해서 공급망 회복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외국민 보호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일주일간에도 우리 국민의 직접 피해는 없었습니다. 귀국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은 귀국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체류 우리 국민 수는 이제 1만 2천여 명 수준입니다. 대피 의사가 있는 국민들은 정부의 지원 하에 또는 개별적으로 대체로 귀국했거나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생업, 선교활동, 또 다문화 가정, 우리 기업의 현지 주재원 등 여러 사유로 중동 지역에 잔류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특히 이란, 레바논, 이라크 등 고위험 지역에 남아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국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외교부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UAE, 사우디, 카타르 등 재외공관이 참석한 회의를 갖고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있는 선박 내 우리 선원 총 179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각 선사와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내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어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인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출국 또는 대피할 것을 권고하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계속 당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금요일 레바논 일부 지역과 사우디 일부 지역에 여행 금지 및 출국 권고를 각각 추가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현지 우리 국민들이 안전을 확보하고 또 대피 또는 귀국을 희망하시는 국민들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중동 사태가 재외 국민 보호는 물론 우리 에너지 수급과 물류 공급망 등 여러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외교부는 재외 국민과 우리 기업 보호 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향후 정세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련국과도 소통을 지속하며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 하나씩 얘기하고 지나가죠. 지금 재외 국민 중에서 귀국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그런 경우 특별히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네, 있어요, 없어요? 약간 있는데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그러니까 이란에 44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아니, 내가 말하는 그 잠재적인 대상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명시적으로 내가 귀국하고 싶다. 그 나라 그 국가에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명시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 프로세스 중인 사람은 있지만은 있는데 못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그런 사람 없게 하십시오. 한 명이라도. 네, 네. 예. 뭐 최선을 다해서 못하는 건 알 수 없는데 방치되어 있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예,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중동 전쟁 관련한 경제 분야 대응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동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경우 지난 금요일 3월 20일 브렌트유가 112불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30분 101불대로 한 10불 이상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에는 98불이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90불대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으로 이 유가도 올랐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휘발유나 그 경유의 현물 시장,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은 그 전쟁이 나기 전 2월 27일에는 각각 80불, 98불. 그리고 저희들이 1차 최고 가격제 설정하기 전에 3월 12일에는 휘발유가 130불, 그다음에 경유가 195불이었다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151불, 223불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가격제의 부담으로 증가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주가는 등락 중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오늘 아침에 좀 오르고 등락 중입니다. 그리고 환율은 전쟁 상황으로 1,500원대까지 갔습니다만 오늘 조금 전에는 제가 1,500원대 밑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왔습니다. 금리도 또 올랐다가 오늘은 또 약간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결국은 물가가 상승되고 그다음에 국민들 민생의 부담이 증가되고 경기 하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동의 의존이 높은 그런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 우려가 좀 확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전쟁 추경, 그리고 최고 가격제 조정, 그리고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그리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서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유류비 경감, 민생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직접 지원, 차등 지원으로서 우리 서민이나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그리고 지방이 촘촘하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실 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지정한 최고 가격제를 3월 27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이 일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또 많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유류세도 인하해서 국민들 부담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유 가격은 상승폭이 높습니다만 최소화해서 서민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이외에도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서 범정부 합동으로 고유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공급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 부재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석탄, 원전 등 대체 발전도 확대를 하고 또 비축유 방출 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공급망의 경우에는 좀 이따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기업 지원도 추경을 통해서 촘촘하게 지원하는 이외에도 정부가 이미 마련한 20조 3천억 원의 정책금융도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추경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스톱 지원 딜리버리를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법사위를 통과한 외환시장 안정세법 3종 세트가 이달 말까지는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국내 시장에 복귀하기 위한 개인 투자용 그런 계좌라든지 개인 투자용 선물한 매도 상품은 이미 3월 23일 출시를 했습니다. 국회 양해를 얻어서 이런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저희들 국채가 선진 국가 지수로 편입이 됩니다. 이 편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국채 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채권 발행 물량 조정 등을 통해서 국채 금리, 시장 금리도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청해 볼게요. 그 최고 가격제를 이제 우리 결정을 할 때 여기 보면 이제 국제 시세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게 배럴 기준이에요? 네, 배럴당입니다. 어쨌든 평시보다 지금 싱가포르 경유 같은 경우는 2배 반이 올랐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만약에 경유가 기존에 1,600원 했다면은 한 4,000원 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네. 실제 미국이 그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올리기는 어렵고요. 국민들 부담을 생각해요. 그다음에 싱가포르 휘발유는 89%니까 거의 2배 올랐다 그 말인데. 네. 이 최고 가격제 결정을 할 때 국제 시세 기준으로 정할 거냐, 네. 아니면 정유사들의 생산 원가 기준으로 정할 거냐. 네. 그래서 정유사들이 손실을 보면 어쨌든 정부가 세금으로 부담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여튼 국제 시세를 쫓아가면 네. 어쨌든 국민들 부담이 너무 크니까 네. 물론 재정 부담은 없어지겠죠. 네. 그러면 이걸 커버하려면 전부 유류세를 깎아주는 걸로 네. 세금으로 다 부담해 줘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네. 이 생산 원가를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정유사들은 억울하겠죠. 원래 유가가 변동되면 정유사들은 돈 버는 기회 아닙니까? 원래는. 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어쨌든 생산 원가 기준으로 기업들이 손해를 안 보는 네. 걸로 그렇게 좀 해주면 방향은 좀 그렇게 잡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두 번째로는 이제 전쟁 추경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일부 보도가 나가니까 이런저런 갑론 늘박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 몇 가지는 예를 들면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 빚내서 지원 또 하는 거냐? 퍼주냐? 왜 지역화폐로 주냐?
뭐 이런 등등의 지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번에 추경은 빚내지 않고 우리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좀 정치적 안정도 되고 또 이런저런 조치들로 인해서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예상되는 세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한 것보다 더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 예상되는 초과세수로 하는 거지 빚내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빚내서 만약 초과세수가 없었다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돼요. 이럴 때 쓰자고 빚을 내는 건 빚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죠. 어려우니까 다 허리띠 졸라매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영양실조 걸린 사람은 참아라가 아니고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위기 상황이 되면 재정으로 그걸 메워줘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빚을 내지 않고 초과세수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왜 국민들한테 또 돈 주려고 그러냐, 이런 거 있어요. 그 아주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들인데,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자고 세금을 걷는 거예요. 돈 쓰려고 세금 걷는 겁니다. 쓰려고. 잘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지 안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껴서 저축하는 게 정부의 기능이 아닙니다. 세입 세출이 균형을 맞춰라. 들어오는 만큼 잘 써야 돼요. 효율적으로. 돈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잘 쓰는 게 유능한 것이고요. 안 쓰는 게 유능한 게 아니라 그 무능한 데다가 무책임한 겁니다. 퍼준다 이런 얘기 혹시 하는 사람 있으면 좀 설득 잘해 주시고요. 이거를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할 거냐, 지금 유류세를 대폭 깎아주는 걸로 할 거냐, 아니면 세금은 일부는 걷어서 국민들에게 직접 다시 재정 지출로 할 거냐, 이거는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그 정책 판단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됩니다. 더 심해져요. 그래서 그거는 좀 세금 깎는 건 좀 줄여서 네.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이게 양극화도 좀 완화되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가 아니라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네, 직접 지원하는 걸로. 네. 현금 지원을 하는 걸로. 이 지원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이 낸 세금이에요. 퍼주는 게 아니고 남의 돈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다 그 말입니다. 되돌려 드리는 거죠. 일부를 효율적으로. 그렇지 왜 지역화폐로 주냐.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그걸로 동네 골목 상권에서 전통시장에서 영세 소상인들한테 돈을 쓰면 돈이 빨리 돕니다. 돈이 안 도는 거는 경제 침체고 돈이 천천히 도는 것도 문제죠. 우리는 돈이 안 돌거나 천천히 돌아서 문제잖아요. 돈을 쓰게 해야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더 많이 써요. 그런데 부자들한테 돈 많이 쌓아놓은 사람한테 100만 원 해봐야 안 쓰죠. 경기가 침체된다고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 동정심이 아니고 경제 정책상 필요한 겁니다. 제 말 맞죠? 맞습니다. 대통령. 전문가님. 어쨌든 그래서 하는 거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것도 매출도 한쪽으로 몰리면 곤란하잖아요. 저축하면 좀 그렇잖아요. 지금은 저축이 오히려 문제니까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니까 일정 기간 내에 그것도 동네에서 지방에서 써야 되는 안 쓰면 사라지는 지역화폐로 주는 게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서 하는 거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가지고 분명히 또 이번에 편성하고 나면 퍼주냐, 왜 지역화폐로 주냐, 네 돈이냐, 막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 있더라도 혼선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한번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WGBI가 정확하게 뭔 말이에요, 이게?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입니다. 정부 국채
세계 국채 인덱스 지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계 국채 지수. 지수에, 예, 세계 그게 국채 지수. 편입이 됩니다. 하여튼 이것도 지금 당연히 편입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부국에서 좀 반발이 있었는데 외교부가 잘 해결했어요. 네.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접촉해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 가시죠. 네,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높아짐에 따른 에너지 절감 대응 계획에 대해서 기부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료에 가장 영향이 큰 게 LNG인데요. 이 LNG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원 믹스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원전의 이용률을 현재 73%대인데요. 이거를 8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정비 중인 원전 중에 3월 달에 2개 그리고 5월 달에 3개를 추가로 가동해서 원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탄 발전 계절 관리 기제 때문에 석탄 발전의 상한을 제약하고 있는데 이것도 완화해서 미세먼지가 없을 때는 석탄 발전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LNG의 일일 평균 사용량이 6.9만 톤인데요. 대략 한 1.4만 톤 이상 2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 부분이 에너지 절약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공 부분이 승용차 오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좀 느슨하게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의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은 현재 주의 단계에서는 자율로 오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경계 단계로 발령할 때는 의무 시행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무 시행을 하더라도 장애인이나 생계형이나 전기 수소차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 이거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는데 공공 부문은 오부제를 우리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니까 네. 민간은 그냥 자율적으로 가능한 데가 자율적으로 하는데 네. 권장하는데 안내도 뭐 제재가 있는 건 아니고 네.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그때는 의무 시행을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건 아니고 혼선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단계 더 높아지면 민간도 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간 단계쯤으로요. 네.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충격이 없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공용 주차장 있잖아요. 공용 주차장. 네. 주차장에서는 그런 데 살짝 제약을 하는 것도 네.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겠습니다. 네, 민간에서 하는 거는 권장인데 그 공용 주차장은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좀 더 널널하게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넘치니까요. 네. 네. 이 생활 속의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참 자료에 있는데요. 우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출퇴근 시간도 한시적으로 조정해서 교통 수요를 분산하면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너지 발전이 급증하는 시간대 이게 피크 시간대인데요. 최근에 태양광 때문에 피크 시간대가 오후 5시에서 8시로 변경됐습니다. 이 시간대에 전기 사용을 자제하면 LNG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 절약 할인 제도도 본격적으로 홍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석유 다소비 상위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절감을 좀 더 강도 높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50개 상위 업체가 전체 다소비 사업장 5,000개 중에 대략 한 91%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50개 상위 업체만 적극적으로 노력하더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에너지 절감 계획에 따라서 이 50개 업체가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면 에너지 절약 시설 융자 사업도 우선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는데요. 올해 재생에너지를 대략 7.4기가 이상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ESS도 1.3기가 이상 보급을 추진하면 LNG 발전량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태양광, 베란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면 좋을 듯합니다. 관련해서 이번 위기가 일종의 화석 연료로 오는 위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전략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1번 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에서 아침에 우리 티타임 때 누가 한 얘기인데 지금 석탄 발전소 폐쇄 계획이 있잖아요. 6월 달에 폐쇄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추가로 지금 61개 중에 작년에 1개 폐쇄했고요. 60개가 남아 있는데 올해 말에 폐쇄가 예정돼 있는 6월 달에 2개인가 3개인가 돼 있는데 네. 우리 하정우 수석이 얘기했던 네. 네, 6월 달에 보령이랑 보령 쪽에 있습니다. 근데 6월 달에 있고 또 12월 달에 3개인가 있었다고 그랬죠. 네, 3개가 있습니다. 세 지역입니다. 네. 그거는 지금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네. 그거는 조정을 좀 하는 걸 검토해 보죠. 에너지 위기 기간 동안에는 연장하는 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 이용을 이번 추경에서 지원을 늘리는 걸 한번 검토 중인 것 같은데 네. 대중교통 이용에 지원해 주는 걸로 이게 여기 들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높아서 괴롭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네. 출퇴근 시간에 무료 이용을 좀 제한하는 일단 한두 시간만 피크 타임만 어르신들 뭐 예를 들면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직장 출근하는 분은 계셔서 또 구별이 좀 그렇긴 한데 뭐 놀러 가거나 뭐 그냥 마실 갈 사람들은 좀 제한하는 걸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근데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뭐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이 계셔서 그 쉽게 막 어떻게 하긴 좀 그럴 것 같은데 일단 고민을 한번 광고하는 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대중교통을 권장을 해도 대중교통이 너무 괴롭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네. 이 사실 그것도 막 적극 권장하기 어려운데 그걸 분산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보시죠. 네. 그 복지부도 같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럴 때. 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기 사용 피크 타임에 이 지금 줄이는 게 핵심이잖아요. 평소에는 그것 때문에 막 전기를 생산해서 버리고 있잖아요. 그 피크 타임 맞추려고. 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이제 커팅 문제가 있고 네. LNG는 피크 시간대가 네. S&P 가격이 높아집니다. 이 피크 시간대 전기 요금이 지금은 똑같잖아요. 전기 요금이 산업용 요금은 다르고요. 달라요? 가정용은 똑같아요. 가정용 똑같죠. 네. 산업용은 자동으로 그게 계산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은 낮 시간대가 비싸서 낮 시간대 사용을 억제해 왔는데요. 최근엔 낮 시간에 이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낮 시간에 사용을 권장하고 저녁 피크 시간대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소위 이제 개시별 요금제도 개편 방안을 얼마 전에 확정해서 아직은 시행은 안 하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행에 들어가고요. 조금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6개월 네. 유예를 줬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가정용도 피크 타임에 쓰는 게 좀 비싸고 좀 아닌 시간에는 싸게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는 같게. 네. 좀 조기 시행하는 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세요. 이게 6개월 후면은 다 끝난 상황일 수도 있어서. 네.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땡기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도 이번 기회에 이거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게 근본적으로 문제인데다가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더 높아졌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1가구 1베란다 태양광 아니면 뭐 도심에서도 사실은 지금 태양광 설치해서 전기 발전할 수 있는 게 많잖아, 그죠? 네, 가정용 태양광은 일반 주택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도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이제 예산 지원을 좀 할 거 아니에요? 예산 지원을 할 텐데 그것도 좀
양도 늘리고 속도도 좀 빨리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외교부 재경부 기후부 장관님 보고는 마쳤습니다. 혹시 보고사항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아까 대통령님 전쟁 상황에 있는 데서 귀국 의사가 있는데 못 따라오는 분이 없냐고 여쭤보셨는데 장관님께서 프로세스 과정 중에 있는 경우는 있는데 의사 표명을 한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민들께서 그러신데 제가 기운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 상황에서는 조금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미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상황이 발생해서 정부에서 권유를 했고 이미 상당히 귀국을 했는데 남아 계신 경우는 삶의 터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 고민해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인데 희망을 받거나 또는 정부에서 권유를 하는데 실제 귀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한 상황이 막상 급히 발생을 하면은 그때는 희망을 표시해도 사실은 바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 발생할 수 있고 그때 의사표명의 문제, 통지의 문제, 그다음에 귀국의 문제들이 다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국민이 바뀔 때마다 상당히 선제적으로 통지도 해주시고 선제적으로 확인도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미묘한 상황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외교부에서 좀 이거는 조금 더 민감하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다음은 현안 토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의 안건은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실제 편성부터 예산 편성 방향을 포함해서 실제 편성까지 이재명 정부, 주권정부가 기획하는 첫 예산이자 기획예산처가 신설된 이후에 처음 편성되는 예산이 이번 2027년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 토의를 거쳐서 내년 예산 편성 방향에 지방 주도 성장 등 우리 정부의 국정 패러다임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조를 기획예산처 차관께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당장 중동 전쟁에 따른 상황 변화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것이 화급한 과제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덧붙여 내년 예산을 단단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일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먼저 27년 예산안의 의미입니다. 27년 예산안은 총리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통상적인 예년의 예산과 달리 각별한 의미가 있는 예산입니다. 27년은 이재명 정부 출범 3년 차입니다. 적극 재정을 통해 국정 성과를 본격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재명 정부 5대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에 대해서 신년사를 통해서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방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기반, 문화가 이끄는 성장, 평화 뒷받침으로 새로운 시대를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충분한 재정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로 현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주권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월부터 편성 작업에 조기 착수하여 선제적 전략적 재원 배분을 준비 중에 있고 철저하게 성과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시민사회, 지방정부 참여를 확대하고 폭넓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처가 출범 후 마련하는 첫 번째 본예산으로 구조개혁 지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구조개혁이란 AI 대전환, 저출생 등 인구 구조 변화, 탄소 중립, 양극화, 지방 소멸에 포커스를 둔다는 얘기고요. 이재명 정부는 당면한 경기 대응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다른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기획과 예산의 연계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방금 말씀드린 5대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돌파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의 주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지향과 같이 국정과제, 문제인식을
예산안 요구 단계부터 일관성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지방우대, 이익공유 등과 같은 국정 이념뿐만 아니라 대통령님께서 지시 말씀 주신 내용들을 예산 편성 지침의 투자 중점에 상세하게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의무지출인지 재량지출인지 사업비인지 경상비인지 한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금액이 큰 사업인지 금액이 적은 사업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을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지출구조조정 기준 및 결과는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공개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프로세스 개편도 병행하여 역대 유례 없는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의무지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의무지출도 처음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입법조치 계획 등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에는 학계, 연구기관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최초로 시민단체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하고 일반 국민과 지방정부와 소통도 강화해야 합니다.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민간투자, 성과평가 등 재정운영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재정기조 관련하여서는 전략적 재원 배분에 기반하여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대전환 대도약을 뒷받침하고 국민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한 확보하기 위해서 성과와 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재정 혁신과 함께 적재적소, 불효불급 원칙에 따른 전략적인 재원 배분을 추진합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 중점 관련하여서는 성장 동력 확충, 구조개혁 지원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먼저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하여서는 AX 본격 추진, 첨단 전략산업 집중 육성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투자 확대,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도 중요한 성장 이슈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주도 성장입니다. 이 앞전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합니다. 권역별 전략산업에 기반하여 지방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교육, 교통, 의료 등 지역 인프라 지원도 강화하고 지역을 살리는 K컬처를 통해 재미있는 지방, 다시 한번 또 가고 싶은 지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통합 지방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이 약속은 지켜질 겁니다. 모두 성장입니다. 저출생 반등 모멘텀 지속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기회와 과실을 나누는 모두 성장으로 세대, 산업, 계층 간 양극화를 완화하겠습니다. 종래해오던 창업 생태계 활성화, 청년층 회복, 경험, 성장 지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저출생 대응, 사회 연대 경제를 통한 포용적 사회 통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안전과 평화입니다.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 및 자주 기반을 주축하여 국민 행복이 담보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재정운영 혁신하고 관련된 건데요. 재정운영 혁신도 내용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릇이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과와 참여를 통해 재정운영 전 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지출구조조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출구조조정은 각 부처의 핵심 어젠다와 동전의 양면입니다.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를 성과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세적인 지출구조조정이 필수 항목입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고강도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해서 마련된 재원은 해당 부처 핵심 과제에 빠짐없이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량 지출은 15%, 의무 지출은 10%를 절감하고 사업 수의 10%가량 되는 사업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효율화 TF,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등 프로세스 전반에 민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세부 기준 및 결과도 공개하여 객관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여와 공개입니다. 국민참여제도를 재정운영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설명자료, 예산 내역, 결산 내역,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그리고 예비비 사용 내역도 분기별로 공개하는 등 재정정보 공개 수준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장도 예산안 편성 지침 수립 과정에서 처음으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한 바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도 예산 요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 방문 등 청취하신 국민 의견을 예산 요구서에 꼼꼼하게 반영해 주십시오. 그 다음으로는 지방의대입니다. 지방의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상세하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지방주대원 측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초광역계정도 신설하고 포괄보조도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게 공정한 재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출국 납부금 등 부담금도 정상화하고 박물관, 고금 입장료 등도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혜 기업에 대한 이익 공유를 강화하는 겁니다. 정부 정책적인 지원에 의해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일부 상생기여금을 부담해서 좀 더 많은 기업,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요. 서민금융안정기금 같은 경우도 정책 수혜를 받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십시일반 부담해서 서민금융에도 활력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관리단도 확대 운영해야 됩니다. 이미 납부하기로 한 세금이나 세외 수입이 더 이상 지체되고 체납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조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이 내신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경우가 상당수 실태조사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 적발 확대를 위해 과감하게 신고포상제를 만들고 이러한 신고포상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기금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제도 개편입니다. 예타 기준도 상향하고 민간 투자 대상도 인구 감소 지역의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신사업, 신유형의 민간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특별회계 기금을 무조건 정비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면 새로운 정부에서는 필요한 기금은 만들고 불필요한 기금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필수 우려 특별회계, 반도체 특별회계, 불공정 거래 등과 관련돼서는 특별회계와 기금이 신설될 겁니다. 그 다음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토론해 주시면 논의 결과를 반영해서 다음 주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포해드린 27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는 투자 중점과 지출 효율화 방안을 구체화하여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개최될 수 있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님들께 두 가지만 부탁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볼 때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분야, 우리 사업에서는 이런 건 남겼다, 이런 거 하나는 제대로 해놓고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어젠다와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 가리고 아웅만 하는 무늬만 지출 구조 조정 시대는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분야, 우리 부처에서는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았다라는 자부심이 생길 수 있도록 지출 구조 조정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당부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많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배포해드린 세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자료는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 지금 방금
보고 드린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자료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 1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 재정 운영 혁신뿐만 아니라 각 파트 분야별로 이런 분야가 중점적으로 투자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우리 분야에서 지출 혁신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내용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시고 지출 구조 조정 내용을 구체화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지출 구조 조정 추진 방안에 관련된 겁니다. 뭐가 도대체 지출 구조 조정이지? 어디서 지출 구조 조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이런데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지출 구조 조정 정의 그리고 지출 구조 조정 방식 어디서 지출 구조 조정하고 관련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저희가 유형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면은 각 부처나 각 분야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출 구조 조정을 잘해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성과 있게 재투자할 수 있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셨어요? 예. 네, 우리 차관님 아주 그냥 화이팅 넘쳐 좋습니다. 네, 잘해주시고요. 지방 정부들에 대한 지침은 별도로 만드나요? 지방 정부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을 만들게 되면 중앙 정부에 일단 배포를 하고요. 지방 정부와 공공기관에도 배포를 해서 주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 정부도 사실 소소하지만 이 지출 구조 조정이나 이게 되게 어려운 측면이 예를 들면 민원 때문에 어렵거든요. 중앙 정부는 그래도 좀 약간 떨어져 있긴 한데 지방 정부들은 주민과 직접 접촉 정도가 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불필요한 건데 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뭘 바꾸려고 그러면 저항이 심해가지고 아주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안면이 받쳐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는 아예 지침을 만들어 줘가지고 아예 시켜서 했다. 정부에서 시키는데 어떡하냐 이런 핑계를 댈 수 있게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뭐 좀 어렵긴 하겠지만. 예, 저희가 그 중앙정부 예산 편성 지침은 지방정부하고 공공기관에 비례해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방정부의 예산 운영하고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계략적인 지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발굴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의례적으로 하는 거는 맨날 했던 거니까. 근데 좀 실제로 좀 개편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그게 기득권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눈치 보이고. 그래서 그건 좀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좀 일률적으로 이런 건 하지 말라든지 뭐 그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재정 집행을 하면 딱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있어요. 공공이 하거나 민간이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세상에는 꼭 그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구축 이런 거에 그런 게 많죠. 재정으로 하려니 돈이 많이 들어요. 막 세금 부담에다가 국채 비율에다가 막 이러니까 부담이 너무 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안이 민간 기업한테 맡긴 거예요. 돈과 실행력을 가진 민간 기업. 근데 민간 기업들은 돈 버는 게 목표니까 온갖 편법을 써가지고 바가지를 씌운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재정 보전을 해주게 돼 있으니까 자주간에 비용이 많이 들수록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00억이면 지을 수 있는 거를 한 2,000억 정도 만들어가지고 막 부풀리죠. 그래서 지원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운영비에서 수익이 부족하면 보전을 해주냐 보통. 요새는 좀 없앴다고는 하던데 비용을 부족한 부분을 보존을 해주니까 비용을 부풀려요. 어떻게 부풀리냐? 자회사를 하나 만든 다음에 자기가 여기다 투자를 한 다음에 여기서 돈을 빌리는데 이자가 옛날에 40%씩 받고 말이에요.
요즘도 25%씩 받는 것 같더라고요. 20%, 25%씩. 지금 저 복지부 산하에도 그런 데 있어요. 그런 걸 또 연금이 인수를 해서 또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게 완전히 저는 이게 국민들 상대로 도둑질 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돈 버는 게 돈이 막이니까요. 그래서 꼭 그 두 가지밖에 없냐. 그럼 재정 부족하면 못하고 민간에 맡기니 그런 욕심을 부리고 부정부패 저지른다. 부당행위 한다. 그럼 어떡하냐. 중간 형태도 있는 거죠. 민간의 효율과 공공성이라고 하는 걸 결합한 제3섹터라고 하는 민간 합동 방식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제가 이런 거 하다 뭐 한번 엄청난 욕도 먹었지만. 어쨌든 그 중간 형태도 좀 권장을 해가지고 민간의 효율성, 공공의 공익성 이걸 결합한 방식도 얼마든지 있다. 그럼 돈 안 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돈이 남는 거는 민간 기업보다는 국민들 일반에게 기회를 공공의 시민들한테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송전망, 송배전망 인프라 구축에 한전이 돈이 없어 못한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나 그거 황당하더라고요. 민간에 맡기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시민들한테 투자 기회를 주고 일종의 수익 보장을 해주고 거기에 맞게 요금 책정을 하면 아주 안전한 사업이잖아요. 그 시민들은 투자할 데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그러니까 이건 시민들과 제3섹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하면 좋겠고 특히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이 제3섹터 방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각 부처가 발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일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다 했습니다. 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다 동의하고 하는데 하나 지금 최근에 중동 관련해서 제가 이게 자원적 에너지 안보 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완하고 개편해야 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원 관련해서 그런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성장 패러다임 전환 어느 한 부분에 이와 같은 위기 관리 성장에 필요는 하지만 위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항목들을 넣어서 지금 이번에 배운 내용들을 철저하게 반영한 것들이 하나 좀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금 방금 산업부 장관이 말씀 주신 내용도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도 맞죠.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가 됐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토의를 마치고 부처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 계획을 행안부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기후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농식품부의 영농형 태양광 정책을 사회연대 경제 기반 위에서 마을 공동체 차원으로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관계부처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안부와 지방정부가 해당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전달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행안부에 범정부 햇빛 소득마을 추진단을 설치하였고 구양리 사례 등을 참조하여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햇빛 소득마을은 올해 500개소 이상, 또 2030년까지 총 2,500개소 이상 조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방향에 따라 사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첫째는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둘째는 비용은 낮추고 현장 밀착 지원을 통해 사업의 실행력 또 수익의 안정적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분산형 태양광을 확산시켜서 에너지 자립도와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사업 개요가 있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업 주체는 행정리, 그러니까 마을 단위의 그 마을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주체로 합니다. 또 사업 운영은 마을 공동체가 정관 규정, 또 마을 총회 등 주민 동의를 얻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 활용은
공동체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리고 정관에 따라서 공동체 복지와 개인 배분 등으로 자율 활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시설 용량은 공공부지, 마을부지 중심으로 300kW에서 1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고요. 지방 정부는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민관 합동 현장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 산업적으로는 햇빛소득 마을의 모듈, 인버터 등 국내 생산 기자재 활용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 산업 이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햇빛소득 마을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최대한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 선정 체계를 운영합니다.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주민 동의를 받는 등 준비도가 높은 마을은 조기에 신청을 받아서 신속하게 성과를 창출하고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는 보안 컨설팅을 통해 조속히 사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을 선정은 공공성과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되 특정 지역 편중을 지향하여 폭넓은 참여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동조합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등을 활용해 주민 컨설팅과 실무 교육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또 이 부지는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부지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마을이 신청하는 부지는 신속하게 검토해서 태양광 부지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통 부족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특별법 등 법률을 개정하여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개정 전까지는 ESS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자금은 설치 비용의 85%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마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자부담분에 대해서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 다양한 재원 활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등 상호 금융기관의 출자를 통한 참여도 권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20년 장기 고정가격 계약에 참여하도록 해서 이 설치, 조달, 시공 과정에서 공동구매, 공동시공을 통해서 비용 절감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3월 말 공모를 실시하고 1단계 마을은 7월 중에, 2단계 마을은 9월 중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와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 지원단을 본격 운영하고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과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서도 현장에서 사업이 안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년간 2,500개, 전국의 마을이 10만 개라 그랬죠. 전국 마을은 지금 3만 8천 개인데 리 안에도 작은 마을이 있어서 그것까지 합하면 리가 어쨌든 3만 개? 3만 8천 개. 그럼 리 안에도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많잖아요. 그럼 한 10만 개 정도. 근데 2,500개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중동 전쟁 문제도 있고요. 이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만큼 이 추경을 통해서 좀 더 그 예산을 확충해 주시면 우리 기후부와 농식품부와 함께 하세요. 예산 부족해서 못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국가적 위기인데 한 곳이 1메가 기준이기 때문에요. 규모가 좀 작은 경우에는 개수가 더 늘어날 수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 일정 규모는 되고 1메가 이상은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대충 이런 기준이다. 그리고 최소한은 한 300kW 정도는 돼야 수익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구양리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도 내가 보기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동네 그 동네 사람들이 쓰기에도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메가 정도면 남아서 한전이 팔 정도예요? 일개 면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그래요? 저기 국가유산 청장님이요, 대통령님.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가유산청에서 전국에 있는 그 민속마을이라든가 그리고 고택이라든가 근현 건축물 같은 경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숙박이 가능한지
그래서 K 그 관광까지 연결되는 지역 활성화를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외형이 크게 그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러한 그 태양광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네, 그 수요처는 뭐 최종적으로 한전이하고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뭐 남는 거는 한전에다 쓰는데 뭐 그 직접 연계해도 나쁘진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속도도 너무 늦고 규모도 너무 적고 예산이 추가되면 더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규모를 좀 늘리는데 제약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85%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이거를 1차 보전 방식이 주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일종의 아니 2차 보전을 해주는 게 제일 2차 보전을 좀 늘려서 은행의 차익을 정부가 보전하면 훨씬 더 아니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현금으로 더 그걸 다 지원합니까? 우선 재정으로. 당연히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맺고 금융기관이 대출을 한번 보증을 해주고 그 차액 이자는 보전해주면 내가 보기에는 한 10배는 더 늘 거예요. 10배 이상 늘겠는데?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지금 이게 한 1.75% 정도 이자율로 저리 지원을 하기 때문에 2차 보전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금 돈을 재정에서 직접 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현재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2차 보전을 좀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이 안 되지. 그 왜 정부가 직접 돈을 빌려줍니까? 금융기관이 빌려주게 하고 금융기관은 지금 돈 빌려줄 데가 없어서 좀 고민일 텐데 정부가 확실히 상환을 보증하는 이거 사실 안전하잖아요. 그 전기 파는 돈에서 자동으로 회수하는 건데. 네. 그 전기 판매 가격은 계약돼 있는 거고 뭐 확실히 보장돼 있잖아요. 그 뭐 벼락마저가 다 부서지지 않는 한. 그 당연히 그거는 기본 계획을 좀 바꿔서 해야 돼요. 벼락 맞는 경우는 풍수의 보험을 들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하시고요. 내가 보기에는 이걸 직접 지원하기로 했으면 2차 보전으로 아니라 예,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를 하고 2차 보전을 하는 거예요. 그 예산 그 지금 은행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직접 지원 비중이 높다고.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최소화하고 필요하면 어쨌든 2차 보전으로 바꾸고. 지급 보증 보증을 하고 상환 보증을 하고 차라리 보증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을 편성하고 아니 전환해서 쓸 수 있게 하든지 포괄적으로 하고 용도를 좀 더 확장해 놓으면 되겠네요. 그 지침을 만들어 쓰고 하여튼 그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작은 부분은 금융위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행안부가 같이 좀 더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더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보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아니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정한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을 직접 지원 같아 보니까. 직접 지원하면 재정이 다 뭐 대규모로 소모되잖아요. 재정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2차 보전과 지급 보증 재원으로 바꾸면 확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바꾸자 그 말이죠. 제도를 기부하고 이렇게 금융위하고 이렇게 기획예산처하고 해서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되는 가능성하고 부족할 가능성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불용으로 남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좀 대폭 늘려가지고. 2월에서 써도 되잖아요. 계약만 해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좀 화끈하게 할 수 있게 대폭 늘려주시고 행안부는 그거 준비하시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하고 좀 마저 좀 하고 갈게요. 말씀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 법 개정이 이거 어디 상임위 소관이에요? 기후 소관입니다. 아니 국회.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 소관입니다. 한노위 소관이에요? 네. 좀 빨리 하라고. 지금 여당이 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한 지 몇 달 된 것 같은데. 속도를 내서 이번 상임위 때 처리하는 걸 목표로 지금 추진. 네, 좀 빨리 하라고 하세요. 지금 나라가 지금 지금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 판에 국회도 좀 뭐 밤새서 하면 안 되나? 필버 때문에 그런가요?
한 필분 때문에 맨날 밤새고 있긴 하네. 네. 좀 이상하게 밤을 새서 그렇지. 이번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빨리 서둘러 달라고 좀 협조 요청도 하시고요, 당에.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인데, 이게 지금 부지 확보가 어렵잖아, 사실은. 예를 들면 뭐 지금 기껏해야 마을회관 아니면 공공 소유. 근데 꼭 그것만 해야 되냐? 제 생각에는 저는 자꾸 생각 들던데 도로 있잖아요, 도로. 네, 신장로 시골에 도로. 네. 도로 옆에 대체로 하천이 있잖아요. 시골은 가면 다 그렇죠, 거의 다. 그런데도 좀 많이 하면 안 됩니까? 영농형 태양광보다 영농형 그 농지로 접근하는 도로를 우선 쓰는 게 네.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체로 지방에 가면은 네. 법률상 개인 소유주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또 행정적으로 이게 공공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아니라서 분명히 태클이 걸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소유자는 조상 대대로 도로로 썼지, 마을길로 썼지만 개인 소유인 경우가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입법을 이번에 하는 김에 그렇게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곳, 사실상 하천인 경우는 그냥 공공용으로 이거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하나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실제로 도로로 쓰고 있잖아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보상해 주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저런 것도 한번 너무 과격한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밭인데 묵어 있는 데 많죠. 네. 몇 년 동안 아예 방치되고 숲이 돼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농지는 농사 안 짓고 방치하는 게 현행법상 불법이죠. 그죠? 농림부가. 농림부. 예, 그렇습니다. 농사 지을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는 농사를 못 지어서 방치해가지고 네, 숲이 돼버린 경우가 많단 땅들이 말이에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면 3년 이상 묵은 땅은 네. 그냥 일방적으로 태양광 발전에 이런 말조합에 이런 데 쓸 수 있게 하고, 원하면 법률이 정하는 예를 들면 공시지가의 연간 몇 %에 해당되는 거 그냥 임대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걸로. 네. 그럼 거의 사실은 비싸지 않잖아요. 네. 묵은 땅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예, 어때요? 대통령 지금 왜 나보고 또 사회주의자 빨갱이 그러려나? 지금 저희들이 농지조사도 좀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묵은 땅도 이번 기회에 발굴해서 태양광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저수지가 있고 비축 농지가 있습니다. 저수지하고 비축 농지를 가지고 행정리하고 한 매칭을 해봤습니다. 몇 개 마을이나 활용할 수 있는 7,854개 마을 정도가 쓸 수 있는 네.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농촌 지역에 지금 농사 짓지 않고 방치된 농지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산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태양광 발전하면 농사 짓는 것보다 몇 배 효율이 있다면서요. 네. 그리고 방치된 농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3년도 좋고 뭐 5년도 좋고 하여튼 법적 결단을 내려가지고 입법 결단을 해서 손해 안 보잖아, 아무도. 예를 들면 그 방치한 사람도 그 경작 의무를 면해주고 대신에 아주 소액이지만 임대료, 사용료를 주면 쓸 수 있게. 그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쨌든 지금의 에너지 문제는 우리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어요. 예. 네. 우리 총리님, 저는 말씀 다 드렸습니다. 아까 햇빛소득 마을의 지원에 대한 최종 운영 방식을 직접 지원해서 2차 등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은 최근에 ODA 등등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많이 바꾸더라고요, 해외. 근데 지금 전 그걸 들으면서 이런 등등은 기획예산처나 금융위에서 각 부처에서 사업할 때 있어서 최종 운영 방식 설계를 할 때 같이 협의를 안 하나 하는 게 저는 사실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조금 협의를 오히려 했으면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을 더 논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하는 것이 맞던 거 아닌가요? 예.
저희 뭐 통상적으로 이렇게 저희도 그렇고 금융위도 그렇고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일단 뭐 부처랑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요. 이렇게 또 뭐 융자로 할 건지 아니면 2차 버전으로 할 건지는 현장 수요 이런 것도 보고 금융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도 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행이 됩니다만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여기 다시 한번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실상 도로를 사용되는 농로에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문제는 저희가 법적 검토를 법제처분기랑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옆에 있는 이렇게 경사면을 사용하는 경우가 최근에 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그런 시비 없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 이 사안은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아동 청년법 시행 방안 및 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보고 전에 제가 아까 좀 놓친 게 하나 있는데 그 기획예산처. 예. 우리가 보통 그 예산 사용을 할 때 기금 있잖아요. 예. 전통적인 기금에 대한 개념은 원금을 쌓아놓고 예. 이자를 빼서 쓰는 거잖아요. 예.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예, 원칙으로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하고 관련된 수입 이런 그렇죠. 것들을 가지고 쌓아놓고 이자를 불리고 또 새로운 수입에서 그게 하는 게 원칙인데요. 일부 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또 별도로 주머니가 있어서 재원은 없지만 탄력적으로 써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또 재원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형태로 또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좀 근본적인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예전에 그 이자율이 높을 때 그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었잖아요. 예.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안정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이자 수입으로 이분이. 요즘 근데 이자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사실 원본을 예를 들어 이자율이 한 안정적으로 2% 나온다 이러면 사실 50년 동안 그 원금이 물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에 꼭 기금이라고 하는 거 모아놓고 그 이자나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쓰는 게 이게 바람직한 재정 운영 방식이냐. 이게 엄청난 금액이 쌓여 있잖아요. 소위 원본이. 근데 이거 국가 부채만 타고 막 날리고 그 기금이라고 하는 거 꼭 그런 식으로 써야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좀 해가지고 저는 성남시 있을 때는 그 원본을 쓸 수 있게 다 바꿨거든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재원 운영 방식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쓰다 보니까 계속 기금을 늘리는 거예요. 아니, 그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원본을 자꾸 늘리는 게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 원본을 늘리는 그 돈으로 차라리 재정 집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힌다, 이게. 효율적이고. 그래서 제가 아예 좀 바꿔놨었거든요. 국가 기금도 그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재정 운영이 진짜 그게 원본을 쌓아놓고 이자를 받아 또는 부수입 받아 쓰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차라리 원본을 쌓는 그 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차라리 나은지. 일정 정도는 이제 완충이 필요하긴 한데 거기 묶여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성남시 사례 이런 거를 참고를 해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이제 그럼요. 그건 기금은 당연히 그 나머지 기금들에 있어서는 지금 방금 대통령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성남시 사례를 이렇게 참고를 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세요. 아주 매우 중요한 근본적 문제라서요. 지부장관님. 네, 위기아동 청년법 시행 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을 돌보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년, 반복된 취업 실패 등으로 고립 은둔하는 청년에 대해 다양한 위기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위기아동 청년법에 따라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위기아동과 청년에 대한 공적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기존의 복지사업 지원에 더해서 우선 가족 돌봄 아동 청년이 돌봐야 하는 가족에게는 일상 돌봄 서비스나 장기 요양 시설 급여 등의 절차를 보다 간소하게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아동에게는 시군구에서 집중 사례 관리를 수행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아동에게 필요한 건강, 언어, 정서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원하며 청년 미래 센터에서 전문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개인 상황에 따라 정신건강, 취업 등의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다음입니다. 고립운둔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1:1 전문 상담, 학습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고립운둔 청년은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일상회복, 일경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회복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4개의 시도에서 위기아동 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2,400여 명의 위기아동 청년을 발굴하여 사례관리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 중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가족 돌봄 청년은 돌봄 시간이 10%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33% 증가하였습니다. 고립운둔 청년은 은둔 성향이 20.4%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도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기아동 청년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모든 시도로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위기아동 청년 실태조사와 그에 기반한 위기아동 청년 범부처 지원 방안을 담은 5개년 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겠습니다. 위기아동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청년지원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협조사항입니다. 위기청년 발굴,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기초청년지원센터와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조정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립운둔 아동 청년이 위기 해소 시까지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의 연계에 대해 성평등 가족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지역 고용센터 등에서 위기아동 청년 발견 시에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기획예산제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가족 돌봄, 고립 운둔 아동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들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도 잔소리를 해가지고 반드시 뭘 하나 해야 될 같은 거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하나 할게요. 저번에 이거 관련해서 갑자기 떠오른 건데 자살 대책 우리가 저기 그때 국가적 차원에서 한번 하자고 해서 지금 총리님이 실제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본부를 만들었고요. 지금 자살을 본부를 만들어서 마치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그 관련한 회의를 좀 했는데 자살 본부를 만들었고 저희가 최근에 통계가 처음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조금 꺾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추세를 지금 이제 확실히 꺾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타겟을 7군데로 나눠서 타겟별 작업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국 정부의 사례를 보니까 자살이 준 나라들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대통령의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자살을 줄이려고 마음먹은 데만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해 보니까 지금 다 마음먹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을 먹고 처음으로 그런 본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사실 굉장히 성과가 나기 어려운 정책인데 비교적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로 그걸 보고 드리고 실행을 이제 시작하는 걸로 이제 체계적으로 보고 체계를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담 인력도 있는지. 예. 자, 그러면 지역을 살리는 국민 여행 활력 지원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체부 장관입니다. 여러 여건이 좋지 않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민 모두가 일상을 잘 유지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 같습니다. 특히 민생 경제의 핵심인 각 지역의 내수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국내 여행이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하기 좋은 봄철을 맞이해서 지역을 살리는 착한 여행이 확산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준비한 국민 여행 활력 3종 세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활력 프로젝트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반값 여행 사업입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을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드리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 대상 지역은 16곳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인기가 높은 강원도 영월군을 비롯해서 반값 여행을 최초로 시행한 전남 강진군, 그리고 경남 하동과 전북 고창, 충북 제천 등 봄에 여행하기 아주 좋은 지역들이 참여합니다. 지원 내용은 개인당 최대 10만 원이고요. 가족분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령 3인 가족은 최대 30만 원, 4인 가족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가족이 아닌 분들이 2인 이상 단체로 묶어서 신청할 경우엔 최대 2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에겐 특별한 선물이 또 있습니다. 청년들은 여행을 많이 다니시라고 최대 14만 원의 한도 안에서 여행 경비의 절반의 20%를 더 얹어서 70%를 돌려드립니다. 이 제도는 다음 주인 4월 첫 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니 해당 지자체 누리집을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국민 여행 활력 프로젝트는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반값 휴가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 떼고 근로자는 20만 원을 부담해서 총 40만 원의 자금으로 국내 지역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10만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월부터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미 7천여 개 기업에서 9만 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사용 중입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력 3종 세트 마지막은 국민 여행 캠페인 여행 가는 봄입니다. 4월부터 5월 말까지 약 200여 개의 기관들과 협업해서 교통, 숙박, 여행 상품 등 다양한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42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철도 여행을 가시면 철도 할인 쿠폰을 제공해 드리고요. 국내선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면 1인당 5천 원 상당의 포인트도 지급합니다. 아울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숙박할 경우 최대 7만 원의 숙박 쿠폰도 배포할 예정이니 올 봄에 본격적으로 여행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부처 협조 요청사항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역을 살리는 착한 여행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도 여러 소통 채널을 통해 함께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재밌네요. 그런데 문체부 장관님, 네. 약간 섭섭한 게 하나 있는데, 왜 반값 여행 지역에 내 고향 경북은 없는 거예요? 그 청양산 좋아요. 네. 주황산 이런데 경상도도 없어요. 제가 신청 안 했어요? 가지고 2달 전에 관광공사 잠깐만 먼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원래 20곳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요. 신청한 곳이 20개 지방자치단체고 지방정부 신청을 안 했어요? 네, 저희가 6억을 대면 각 지방자치는 14억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있는 곳들이 인구 감소 지역인데 예산이 형편이 되는 곳이 지원을 하셨고요. 나머지 4곳은 이제 가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을 못해서 할 말이 없네. 그렇죠. 2달 전에 관광공사 사장을 찾아뵙고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때 장관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신청이 없었습니다 해서 제 바로 연락을 해서 다음 기회에는 꼭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어디요? 경상북도하고 안동시에. 안동시에. 안동 자꾸 챙기는데 뭐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강진군에서 이미 했을 때 들어간 돈 대비 한 10배 이상의 그렇죠. 생산 유발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지역 상품도 많이 사고.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범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좀 잘 정착이 되면 내년에는 더 크게 확대할 예정이어서 그때 또 가을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 추가 모집해가지고. 네. 예산이 얼마예요, 그게? 지금 국비로는 6억, 한 곳에 6억씩. 아니, 그러니까 총 예산이 얼마예요, 총 예산이? 20곳, 총 예산은 200억입니다. 저 좀 이번에 좀 늘려주시죠, 기획예산 장관님. 추가로 한번 좀 더 하게. 그리고 내가 보니까 반값 휴가가 이게 아까 뭐 신청해 주세요 장관님 그랬는데 이게 지금
대상이 10만 명인데 벌써 9만 명이 했다는데 지금 네, 이제 여유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신청하고 있어서 오늘 이 방송 보고 난 다음에 해봐야지 그러면 내가 다 없어졌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가 책임을 지세요. 늘려야 될 것 같아 이게. 어차피 우리가 지방 주도 성장 또 지방을 살리기 균형 발전 이런 걸 하니까 사실 이게 다 지방이 혜택 보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소심한 것 같아요. 200억 이거. 좀 이번에 추경에 좀 대폭 늘려주도록 읍소드립니다. 그리고 그 경북도 좀 어떻게? 네.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예, 지방을 살릴 수 있으면 뭐든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행안부에서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그 인구 감소 지역 89개 이 시군이 있는데요. 거기를 여행하는 경우에 이 코레일하고 소카하고 이렇게 그 협약을 해서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관련해서요. 네, 지방으로 가는데 지방에서 이 돈을 쓰게 되는데 그건 바람직한데요. 이 자체가 지방 우대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 신청이 이제 내가 보면 경합될 것 같아요. 상당한 혜택이잖아요. 20만 원 내면은 10만 원씩 해서 40만 원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반값 휴가도 있고. 근데 이거 할 때 대상자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지방 우대는 왜 안 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노동자들이라고 해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있는 노동자들이 좀 더 혜택을 받게 설계돼 있었어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그쪽은 좀 추가해 주든지. 네, 알겠습니다. 모든 어쨌든 재정 집행과 정책 결정에서는 지방 우대를 기본 마인드로 장착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정책 결정에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아예 의무적으로 하게 한 칸을 정책 결정할 때 칸을 넣어서 지방 우대 정책을 심사했는가? 지금은 성평등 관련된 건 있죠. 정책 결정할 때 그 체크 항목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성평등 성영향 평가 했느냐 이게 있는데 지역 균형 이것도 하나 넣어서 체크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책 결정할 때. 이거는 저기 이런 건 누가 담당하죠? 행안부에서. 행안부가 합니까? 기획재정 아니 그게 아니고 재정경제부의 문서 형식의 정책 결정할 때 프로세스 중에 하나로 이게 지방 균형 발전에 관한 정책 점검을 했냐? 지금 성평등 영향인가 뭐 그건 성별 영향 평가입니다. 영향 평가 있죠. 네. 그거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네. 했는지 아닌지 반드시 결정이 돼 있잖아. 그 칸 하나를 더 넣어서 지방 균형 발전을 고려했나를 넣자고요. 네, 제도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네. 성평등 영향 평가 옆에다 한 칸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대통령 말씀드린 김에 관심이 컸던 그 BTS 광화문 공연 관련해서 짧게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텔레비에 다 나오는데 뭐. 뭐 안전사고 없이 잘 끝나고요. 자꾸 뭐라 그러던데. 네. 현장에 모인 관중 규모가 이제 저희가 예측할 때는 안전 관리를 위해서 최대치로 예측을 했었는데 제한을 해서 적었습니다. 하지만 생중계를 통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의 이목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으로 이렇게 모였다는 점에서는 국가 브랜드 차원에서도 또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효과를 누렸다고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서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홍보에는 정말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관광도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전쟁 국면이기도 하지만 이제 광화문으로 많이 오겠죠. 네, 작년 대비 1월 늘었는데 2월 더 많이 늘었고요. 3월이 또 더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3월에 31% 정도 작년 대비 늘고 있는데요. 외래 관광객이요.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10대와 20대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평균보다도. 그래서 이런 어떤 K컬처의 확산에 따른 외래 관광객의 유입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BTS 공연은 이제 광화문 홍보에다가 대한민국 홍보에서는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 기획 잘해서 잘 진행하셨습니다. 뭐 행안부나 관련 부처들도 고생했습니다. 그 안전 문제 잘 챙겨서 사고 수해서 잘 됐습니다.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이제 부처 협조 사항입니다. 모두의 AI를 위한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에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모두의 AI를 위한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언급하셨는데 이제 인공지능은 일부 전문가들의 기술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한글이나 산수처럼 일상에서 배우고 활용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 누구나 AI의 유용성을 체감하고 일상에서 AI를 쉽게 접근하여 활용하실 수 있도록 모두의 AI를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기정통부, 교육부, 노동부 등 13개의 부처가 전국민 AI 교육과 접근 기회 제공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지난 3월 11일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잠시 참고 이 자료를 봐주시면요. 그 대통령 그 자료 큰 자료 A3 자료가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전 계층이 빠짐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 이행 과정은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촘촘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범부처 약 6,800억 정도 투입이 되고 올해 500만 명 이상이 교육을 받고 2030년이면 3,300만 명 이상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두의 AI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국민 AI 경진대회는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우리 사회의 AI 활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200만 명 이상 국민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일반 국민, 학생, 연구자, 취약계층까지 참가 대상을 세분화해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 대통령님도 참석 가능합니다. 실력 들통나면 어떡하려고? 네, 1등 하셔도 여기 계신 분들은 상금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금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 네, 특히 그 대회 전 과정에서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AI 서비스도 사용하도록 해서 이번 대회가 국산 우리 AI의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대회를 통해서 발굴된 우수성과는 실제로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중기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창업 등과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소관 채널을 통한 홍보 그리고 수상자에 대한 취업, 창업의 지원에 대한 협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경진대회는 지금 재경부와 국방부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타 부처에서도 관심 갖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인 3월 26일에 이제 개막식을 합니다. 11월까지 대회가 운영되고 12월에는 우수성과를 시상할 계획입니다.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모두의 AI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소위 소버린 AI 개발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1차 평가가 끝났고 5개 기업이 모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AI 지표에서 모두 그 기준 이상을 통과했고요. 지금은 또 이제 자원을 좀 몰아줘야 되다 보니까 3개사가 지금 3개 팀이 경쟁. 지금 4개 팀이 그렇습니다. 3개 팀이 통과를 했고 1개 팀을 추가 선정을 해서 4개 팀이 준비 중이고 8월 달에 2차 결과가 나옵니다. 아마 2차 결과 때는 1차 결과 때도 예상보다 사실 굉장히 높은 성능을 만들어냈고 2차 결과 때 굉장히 좀 기대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적인 수준에 굉장히 좀 근접하게 성과가 나오고 이제는 우리나라 이 서버린 AI를 전 세계인들이 저희가 오픈 소스로 공개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게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제조 AX라든지 다양한 AI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8월 달에 그러면 4개 팀 경쟁하는 4개 팀 중에서 2개로 압축합니까? 3개로 압축합니까? 일단 4개의 결과가 나오고 일단 3개로 다시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또 계속 경쟁해 나갈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제 2개의 팀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예정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든 저희가 사실은 이게 무슨 탈락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걸 버리는 건 아니니까. 네, 5개 팀, 4개 팀 이 다 좋은 성과를 만들고 각각의 목적별로 잘 활용하면 됩니다. 특성이 있으니까. 네. 다만 좋은 AI 성능을 만들기 위해서 이 GPU 자원, AI 인프라 자원이 많이 필요해서 우리도 이제 한번 지금은 전 세계 한 AI 20위권 정도의 저희가 좀 성과를 내고 있고 지금 이제 2차 결과가 나오면 아마 10위권 정도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한번 굉장히 상위권, 10위권 안에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AI 모델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식으로. 네, 어제 지원하고 경쟁시키고 버리지는 않고 다 활용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전국민 경진대회에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경쟁하고 있는 그 AI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미 5개 기업이 1차 결과를 통해서 AI 모델을 만들었고. 지금 대중들이 쓸 수가 있어요? 지금 그걸 가지고 이제 각 그 컨소시엄별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마 이제 그 모두의 AI 경쟁 대회를 시작하면서 하나씩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은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네, 아직은 좀 알겠습니다. 네, AI 수석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 5개 회사들이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학습한 모델을 이미 다 업로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AI에 친숙한 스타트업들이나 기업들, 학생들은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모델을 그대로 쓰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후 순서는 비공개로 운영되오니 저 추가로 여기서 광고 한 번만 요새 국무회의 안건 올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가져오세요. 네, 그래서 누가 또 심사해서 그러는 모양이죠? 아니요. 안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들 많이 올리셔서 지금 아까 모두의 AI 경진대회 말씀 주셨는데 26일날 그 06시에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 열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등록을 시작합니다. 모두의 창업. 네. 그것도 홍보해야 되는데. 네네. 25일 날 그 구윤철 부총리께서 창업 전략회의를 이제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17개 그 시도에서 창업가들이 현지에 내려가서 발대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일 날 06시부터 시작해서 등록을 받게 되면 이게 처음으로 사업을 공고하는데 공고 단계부터 등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플랫폼에서 보여지게 되는 첫 번째 정부 사업의 공고 방식에 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내일부터 홍보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 좀 오늘부터 할 걸 그랬네. 근데 안건들이 이제 많으셔가지고 제가 잠깐. 앞으로는 안건 채택이 안 되도록 가져오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건 무슨 상관 있어요. 그냥 보여주면 되지 뭐. 누가 결정한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시고 싶은 얘기는 각 부처청에서 자유롭게 하세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쓸데없는 소리 하면 제가 나중에 이렇게 감점하고 그럴 테니까. 그건 감수하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시죠. 혹시 비공개되기 전에 내가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요. 예. 그 관광 얘기가 나와서 아까 얘기하려다가 빼먹었는데 관광의 첫 단추는 풍광, 자연환경, 깨끗한 환경. 두 번째는 사람들의 태도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인상, 태도. 그런데 이게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대한민국 깨끗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 제가 누구를 면담을 했는데 외국인. 실제로 예를 들면 지방이나 어디 뭘 가더라도 깨끗해야 되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게 지방 정부들의 역할인데 행안부에서 지방 정부들 국토 청결 운동이라면 좀 그렇고. 네, 지금 이 환경 정비 상황들을 이게 아마 평가도 어디 있을 거예요. 이거 환경 정비 잘하는데 포상도 하고 무슨 점수도 매기고 이런 게 있던데 그거 한번 관리 한번 해보세요. 작년에 시작하셨던 클린 대한민국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 마을 이 청결 운동으로 전환해서 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또 얘기했던 건데 저기 해안가에
떠내려오는 부유 쓰레기요. 예. 그거 정말 대책이 없을 정도로 많은데 하여튼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누가 보고 하나 해주세요. 해수부서관이에요. 새 장관 오면 시켜야지. 배 장관님 오시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후 순서는